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중요한 우리 정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보 소식이 아니고 정치 소식입니다. 물론 앞에 안보 인텔리전스 브리핑이 있지만, 여러분들 썸네일 보셨고 또 어제 많은 뉴스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민주당 측의 조국 혁신당이죠. 민주당 이중대니까 민주당이라 해도 무방한 그 자들의 추악한 성범죄가 또 터졌습니다. 자,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런 것들을 저희 경험과 저희 상식, 그리고 또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역사들, 그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자들입니다. 자취방에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미군은 마약 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네수엘라 고속정을 미사일을 공격해서 11명이 사망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배가 하나 쫙 내려가죠.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고속정인데, 미군은 이걸 마약을 수송하는 보트로 이렇게 특정을 한 겁니다. 자, 동영상 보시면요. 쫙 배가 가고 있는데 번쩍합니다. 바로 미사일 쏴서 그냥 일격에 파괴시켜 버렸어요. 자, 지금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이오지마 원정 타격 전단, 강습 착륙 전단이 지금 에워싸고 있죠. 그러면서 마약 카르텔을 때려잡겠다라고 하는데, 그 마약 카르텔의 수장이 바로 마두로다. 태양의 카르텔 두목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마두로 정권 교체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첫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그 미사일은 마약 수송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고속정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수도 카라카스까지 정말로 미사일이 날아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인도는 제재 대상인 러시아 원유 수입. 인도가 지금 러시아 원유 수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중국은 자기네들 내수용으로 수입하는데, 인도는 한술 더 떠서 그걸 싸게 받아와서 택가리 해서 중개무역하는 겁니다. 싸게 받아와서 비싸게 다른 나라에 또 파는 겁니다. 물론 그 비싸게 파는 것도 일반 중동 국가들보다는 더 싸게. 그러니까 중개무역해서 이른바 유통업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러시아 원유 가지고 유통업을 하는데, 자, 문제는 러시아 원유 또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하면 미국이 제재 때린다고 하죠. 그 제재가 지금 곧 9월 8일부터 발동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 제재는 100%의 관세 또는 500%까지의 최대 관세를 지금 미 상원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인도 경제는 풍비박산이 나죠.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 자, 이 러시아산 수입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국가안보 이슈로 급부상했다라는 건데, 이제서야 이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다른 데를 찾고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원래 3년 반 전부터 동참을 했었어야 되는데, 정말 인도는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는 500여 개의 드론과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전력과 교통망 피해가 발생했는데, 자, 지금 9월 3일 러시아 드론을 요격 중인 우크라이나 방공부대의 방공전 모습인데요. 러시아는 드론 502대 그리고 미사일 24발을 쐈어요. 드론 502대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430대를 요격했다, 격추했다고 밝혔고, 미사일 24발 중에서는 3발은 얻어맞고 21발을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그래서 미사일 3발 그리고 드론 72발 정도를 우크라이나의 14군데 타겟에 맞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UAE는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 즉 서안지구 병합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안지구 병합은 양국 간 정상화 협정에 영향을 미치는 레드라인이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서안지구 중에서 인구 밀도가 아주 적은 지역을 조금 선별해서 일단 먼저 병합을 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선언을 했는데, 지금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상화 해나가고 있죠.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정상화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일단 UAE가
이게 외교적 수사인지 다른 무슬림 국가들이 봤을 때 쟤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피해가기 위한 그냥 하나의 액션인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렇게 UAE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 감시 강화를 위해서 위성 오펙-19을 발사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감시 능력을 확대했는데 이란 핵시설을 추적, 감시가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신형 정찰위성 오펙-19을 발사하는 장면인데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정찰위성 4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오래된 거 하나가 수명이 다 되어서 퇴역을 한 거죠.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퇴역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퇴역하는 것 대신 다시 하나 쏘아 올린 게 오펙-19이다라는 건데 당연히 퇴역하는 것보다 성능이 훨씬 좋겠죠. 해상도는 50cm 그리고 한번 탐지하는 거리는 15km 범위. 그래서 15km 범위를 50cm 해상도로 한 번씩 사진을 빡빡 찍는 겁니다. 자, 그런 정찰위성을 쏘아 올렸다라는 거고요. 남수단 북부의 나사르 인근에서 정부군과 민병대가 재충돌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사망했는데 내전 재발 조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수단 원래 수단이었죠. 수단에서 분리 독립해서 남수단이 되었습니다. 정말 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또 분리 독립했으면 뭐 자기들끼리 힘 모아서 잘 살면 되는데 처음에는 수단하고 전쟁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네들끼리 또 내전을 한 겁니다. 그 내전을 하는 통에 내전이 2013년에서 2020년까지 내전이 벌어졌고 이 사이에 무려 38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일단 2018년에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2년을 더 계속 전쟁을 했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내전을 멈췄는데 그러다가 또 최근에 3, 4월에도 충돌이 있었고 하다가 이번에 또 재차 충돌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또 내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 남수단에 우리 한국군도 가 있죠. 한빛 부대. 우리는 전투 부대는 아니고 재건 부대입니다. 공병 부대들이 가 있는데 우리 한빛 부대가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DHS 그러니까 미국 국토안보부죠. 국토안보부와 FBI 내부 보고서에서 미국 내 극단주의자들이 FPV 드론을 소형 드론이죠. 활용해서 중요 기반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중남미 쪽의 극단주의자들 그게 또 미국 내에 들어와 있고 뭐 그러죠. 그들이 이런 급변하고 있는 이 FPV 드론을 활용한 자폭 공격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도 하자 해서 중요 기반 시설을 정말 탐지가 힘든 조그만 드론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경고를 했는데 이거 뭐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대비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폴란드 대통령은 블레어하우스에 잤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각하께서는 블레어하우스 근처도 못 가고 호텔 그냥 빌어서 잤는데 여기는 블레어하우스에서 의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 폴란드에 지금 미군이 많이 가 있죠. 그 미군 주둔군을 확대할 수도 있다. 감축 안 한다.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폴란드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와의 전쟁이 벌어지면 제일 최전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군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폴란드는 안 뺀다. 오히려 더 느렸으면 느렸지 안 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도 포함되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미군이 세 번째로 많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모르겠다. 네, 대한민국은 지금 이재명 하는 거 보면 뭐 그냥 확 다 빼도 무방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의 심장을 확확 끓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하면 미군이 개입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여기 한국에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제 전투 병력은 다 나가고 지원 병력, 행정 병력만 남아 있으면 우리한테 무슨 그게 큰 도움 됩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 한국 안보 리스크를 더욱더 높여서 경제를 안 그래도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는데
더 망하게 만드는 이런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미군 나간다 그러면 잘 가세요. 불감청 고소원이에요. 이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나가면 들어오지 않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전략광물 기반 공동투자펀드 첫 이사회를 개최했다라는 건데, 미군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 주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광물, 히토류 이런 것들 미국이 그냥 다 가지기로 했죠. 그래서 미국의 우선 접근권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네, 미국 원하는 대로 돼가고 있네요. 호주는 나우루가 뭐냐? 나라 이름입니다. 호주 북동쪽 태평양에 있는, 서태평양상에 있는 적도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동쪽에 있죠. 그런 곳이 나우루라는 곳인데, 이게 굉장히 작은 섬나라예요. 서울 용산구 정도 되는 면적, 또는 부산 가덕도, 부산 사람들 아시죠? 가덕도 얼마나 작은지. 그 가덕도 정도 되는 면적이고,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호주가 지금 이 호주도 PC주의자들이 정권 잡고, 완전 좌파들이 정권 잡고 하니까 전 세계에서 난민들, 망명자들 막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되죠, 무슬림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시민권자, 그러니까 망명자, 비시민권자 이 사람들을 나우루로 보내줄 테니까 니들이 좀 수용해라. 그 대신 우리가 돈 줄게. 30년간 최대 25억 달러 줄게. 우리 호주에 들어와 있는 망명자들, 이런 사람들 좀 받아라. 대신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민자 문제를 상품화 시키는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호주도 지금 이 정부가 계속 그런 망명자를 받으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무슬림, 정말 지금 무슬림 없으면 우리 산업이 돌아가지 않죠. 농촌도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무슬림이 3%가 넘으면, 인구 전체의 3%가 넘으면 조직화되기 시작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사회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 관리를 정말로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중요한 소식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강미정 대변인이 9월 4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당내의 충격적인 성비위 사건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미온적 대응과 2차 가해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정당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좌파 진영 내부의 성비위 논란, 이번에도 좌파 진영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강 대변인의 폭로에 따르면 당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 측과 밀접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공정성이 의심되었으며 외부 조사기구 설치 요구는 한 달 이상 묵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것은 진상규명과 공정한 절차였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과 외면뿐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조력자들은 오히려 2차 가해에 시달렸습니다. 사건을 덮던 인물들이 당내에서 배제되거나 탈당, 제명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성비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고립과 낙인 속에서 또 다른 상처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피해자를 지키겠다던 정당이 결국 피해자를 2번 희생시킨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부의 태도입니다. 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가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은 당시 조 전 대표가 수감 상태였기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피해자 보호는 상황과 위치를 떠나 지도부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책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뒤늦게 가해자를 제명했고 심리치료비를 지원했으며 외부 조사를 거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여전히 2차 가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모든 조치가 수습을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닌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좌파 진영은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우며 여성 인권을 외쳐왔지만 현실에서는 대형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은 이미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연장선에서 말로는 여성 인권, 행동은 권력형 성범죄라는 모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운동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좌파들의 왜곡된 성인식과
타락한 성문화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민주화를 외친 그 현장에서조차 투쟁이라는 명분 아래 버리던 부끄러운 성문화가 지금까지 좌파 정치권의 DNA에 깊이 새겨진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를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지금의 모습은 과거 그 부끄러운 성문화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입니다. 네, 당 대변인이 이렇게 탈당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 왜냐? 당내 성비 행위가 있었는데,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그 피해자를 도와주려고 하고 또 의혹을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징계시키고 제명시켰다. 이게 무슨 올바른 정당이냐라는 건데, 맞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자들은 이렇게 잊을만 하면, 잊을만 하는 것도 아니죠.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일상다반사로 그냥 이런 성범죄가 벌어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말 오열을 하면서 울분에 넘치는 이런 탈당 기자회견을 한 강미정 대변인,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최강욱 아시죠?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그거 가짜서류 적어줘가지고 원래 이제 비례대표 의원이었다가 변호사였죠. 부산 지역에. 그러다가 지금 이제 사면복권 이번에 된 바로 최강욱이가 사면복권 되자마자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권리당원 교육장에서 자기가 교육연수원장이니까 교육 시간이 있었던지 축사를 했던지 거기에서 아니 이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싸워야 할 문제인지 생각해보라,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일반인들은 상대가 여성이 나는 성적으로 지금 수치심을 느꼈다, 그러면 성범죄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니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당을 문제 삼아서 당을 흔들 정도 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최강욱 지금 민주당입니다. 아니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사면복권 되자마자 바로 또 교육연수원장을 시킨다. 그것도 범죄로 이제 사면복권 된 자를,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2002년에 우금민 제주도지사 집무실 면담 중에 여성 공무원을 성희롱했습니다. 벌금 처벌됐어요. 12년에 윤원석 통합진보당 강남1 후보인데 언론사 근무 시에 성추행 전력 논란이 되어서 총선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18년에 민병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죠. 노래방에서 성추행 의혹 제기되어서 불출마했습니다. 18년에 역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했죠.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 받았어요. 오거돈 부산시장 직원을 강제추행했어요. 징역 3년 받았어요.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이 있는 차에 사망을 했습니다. 자살을 한 건지 다 한 건지 지금도 논란이 또 의혹 제기가 있죠.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21년에 김종철 정의당 대표입니다. 정혜영 의원을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대표직 사퇴하고 제명당했습니다. 기가 찹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년에 보좌관을 성추행했습니다. 징역 1년 받았습니다. 굵직한 것만 이래요. 그러면 이들은 일상다반사로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찬란한 그리고 정말 버라이어티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의당 대표, 제주도지사, 충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국회의원. 이야, 기가 차죠. 그러면 도대체 이 자들은 왜 이렇게 성문제가 많나?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을 했습니다. 90년대 초반이죠. 제가 2년도 3년도 이렇게 해서 이제 93년도에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민주화 시위도 다 끝났고 별로 시위할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 교정에는 항상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또 이 학생들 보니까 딱 봐도 그냥 신입생들
쯤으로 보이는 여학생들이 앞에 서서 막 그때 당시 해방춤이라고 하는 그 춤을 추면서 막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제 옆에 그 학생회에서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후배에게 야, 쟤들은 부끄럽지 않나? 지 부모는 지 딸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나? 이런 의문을 던졌더니 그 후배가 아유 선배님 그렇게 만듭니다. 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정말 제가 여기서는 절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충격적인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게 뭐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그 후배가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그런가 어쩌면 또 뭐 공산주의다 뭐 사회주의다 하니까 다 뭐 공유하고 하니까 다 하는 여성들은 그게 아닌데 지들은 불온서적이라고 하던 그 시절에 마르크스 책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 그래 뭐든지 공유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것까지 공유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버린 건가? 그래서 죄의식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간다? 그것도 그들이 생각하는 쪽으로 이끌고 간다. 어디입니까? 공산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원하십니까? 이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아름아름 주변에서 들으신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